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똘똘한 한 채 살테면 사봐라, 감당할 자신 있으면, 이런 내용으로 같이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전에도 하나 녹음을 해놨는데 게을러가지고 못 올리고 있다가 오늘 다시 이제 발표하고 나서 종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로, 계엄 이후로 돈풀기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서울 집값들이 상승을 했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두 가지 이유, 원래 이유는 두 가지 이유. 그리고 이제 수단을 쓰는 이제 한 가지 세력, 이렇게 이제 모아보면, 첫째는 이제 돈을 많이 풀면 실질적인 부동산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정부는 돈을 많이 풀었고 또 앞으로 계속 풀 거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물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급도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같은 데는. 또 한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속설은, 좌파가 집권하면 무조건 부동산 오르더라. 아무리 잡으려고 법을 동원하고 뭐 해도 올리더라.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서울 어디 주유소에서 옆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는 얘기가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인데, 김대중이도 못 잡았는데 지가 잡겠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온갖 소급 입법까지 해가지고 위헌인데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급을 약화시켜가지고,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로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후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죠. 그런데 특히 노무현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는 이제 과반수 확보가 의석이 안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의석수까지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그런 거였잖아요. 어떻게 과반수 확보한 의석이 야로가 있다, 말이 안 된다. 제대로 되려면 아무리 많아도 55대 45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막 4대 6, 3대 7까지 되냐. 이건 분명히 무슨 투표에 야로가 있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말도 많고 증명을 못 했는데, 사람들 계엄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도 못 했잖아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그 뿌리가 깊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까지 이제 못 잡은 이유가, 지금 판단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70년대식 생각을 한 거예요. 무주택자를 우선하고 1가구 2주택만 있어야 되고, 다가구 주택자는 때문에 그게 발생한 거다. 무주택자들은 전부 다 선량한 사람이다,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세 사는 사람이 서민이고 전세 놓은 사람들은 이제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1억짜리 아파트로 전세 놓은 사람은 악인이고, 80억짜리 아파트에서 60억, 70억 전세 사는 사람은 서민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70년대 논리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집 있는 사람들은 강자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또 집 한 채 이상, 자기가 사는 집 한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고 투기꾼들이고, 한 채 있는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이니까 서민이다. 근데 100억짜리 1가구 2주택 똘똘한 한 채, 서민이라는 거죠. 지방에서 1억짜리 2억짜리 집 두 채 있으면 악인,
빌라 2채 있으면 악인, 다가구 주택, 이제 다가구 주택은 이제 세대에만 있으니까 빌라 2채 있으면 악인, 이런 식으로 돼버린, 그렇게 70년대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너 그래 그러면 한 채가 서민이라며 좋아, 나 서민 할 거야 하면서 똘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강남 한 채로만 몰린 거예요. 한 채만 똘똘한 걸 살려고. 한 채가 서민이라니까. 서민이라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온갖 혜택을 주잖아요. 세제 혜택, 무슨 혜택, 뭐 또 100억, 아니 60억, 40억짜리 전세 살아도 무주택자라고, 또 불쌍한 무주택자라고 특혜가, 온갖 특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걸 60년대, 70년대 생각을 갖고, 뭐, 일가구 2주택이면 서민이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쌍한 사람이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성공을 못한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변화되었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저기 아파트 미분양이 나가가지고 건설회사 다 망해가지고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건설 경기 부양한다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2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특혜 준다 해갖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가서 했잖아요. 저 미분양 아파트 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안 팔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선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투기자가 아니고 갭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그냥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 말소시켰어요. 원래는 자기가 말소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제로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종부세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억울하겠어요. 그 이후에 영끌하는 갭투자자들하고 그 사람들은 틀려요. 2000년대 그 김대중 정부 때 임대사업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이유가 그런 핵심적인 이유. 80억, 90억 전세, 60억, 70억 전세 살아도 서민이고 100억짜리 아파트도 1가구 1주택이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 있잖아요. 강남 사람들이 그 대놓고 하는 그거에 심파 노래가 있잖아요. 평생 집안채 샀는데 이걸 갖고 못 살게 한다. 이게 말이 되냐. 60년대, 70년대가 더 말이 된다니까요. 근데 50억, 6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심파극을 부르면 그게 되겠습니까? 1억짜리 또 못 산 사람도 있는데, 지방에는 빌라 다가구 주택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심파극 해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50억, 60억 집 한 채 뿐인데 날 괴롭힌다 그러고 심파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현실을,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건 이렇게 서민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 뭐 선거 전에 뭐 무조건 표만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파는. 이유가 어쨌든 말도 금방금방 바꾸는 사람들인데, 뭐 세제로 부동산 안 잡겠다. 강남 표어들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고, 세제로 문재인이 같이 안 한대. 그러니까 집 사도 되겠네. 그러고 선거 끝나고 나서 막 부동산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서울 집값이 똘똘한 채들이 강남 3구, 뭐 용산, 뭐 한강벨트가 안 올랐으면 이제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10억씩만 올라버리니까 한 번에 한 달에 10억씩 오르고 그랬다잖아요. 실감도 안 나요. 전국에서 집값이 동시에 올랐다면 서울 안 사는 사람도 실감을 하는데 뭐 실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으니까 이제 또 돈 쓰기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윤석열이 같이 조금 공명심에만 있고 이상주의자들은
아이씨, 돈을 그렇게 써버리면 안 돼. 미래 시대들한테 빚인데 빚내가지고 지금 돈잔치 해버리면 그걸 다 짊어져야 되는데 돈을 아껴야 된다. 그래갖고 예산도 아끼니까 결국 다 그 과학계나 막 이런데 막 연구 개발한 사람들 끝까지 하다못해 시골에 농로길 내는 예산도 다 줄여버리니까 누가 그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정부는 아는 거예요. 아, 뭐가, 이건 네 돈도 내 돈도 아니야. 이건 나만 우리 정권만 되고 나만 잘 싸우면 되지. 돈 쓰는 사람이 임자지. 뭐, 안 쓰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사람이 임자냐. 이렇게 결국 돈을 쓰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고 나니까 이제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디서 챙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마침 부동산이 오르는 거예요. 그 안에도 이 부자놈들 내가 꽃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투기꾼들 범죄자들 이거 이번에 잘 걸렸다. 근데 이제 가만히 그동안에 좌파들이 해가지고 실패한 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왜 그 핵심을 못 찔렀지? 왜 부동산을 잡지를 못했지? 뭐든지 전쟁에서는 장수를 넘어뜨려야지 이기는 거고, 전쟁에서도 수도를 함락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쫓아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가 키우 점령 못하고 대통령도 못 잡아들이니까 못 쫓아내니까 결국 지금 질질 끌고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강남 아파트를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문재인 노무현은 멍청해갖고 강남 아파트 중에서 강남 다가구 다주택자를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강남 그 비싼 아파트 다주택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멍청한 놈들아. 지방에밖에 없죠. 1억짜리나 다주택이라지. 그때 당시만 해도 30억, 40억이 서너 채를 어떻게, 두 채를 어떻게 갖고 있냐고. 한 채도 어마어마한 중소기업하고 맞먹는 시가총액인데. 그래, 지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서울 똘똘 한 채 산다고 온다잖아요. 자기들은 평생 해가지고 50억 벌었는데, 기업 운영해가지고, 얘들은 막 10억씩 한두 달 만에 올라버리니까, 이거 기업 해봐요. 뭔 소용이냐. 그렇게 하고 다 팔아가지고, 여기 강남 아파트 살아 온다잖아요. 이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말한, 1가구 1주택, 무주택 서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고액 전세입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세제나 뭘로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무주택 불쌍한 사람이 전세 산다고 해가지고 50억, 30억, 40억 전세 사는 사람도 혜택을 받아요.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 청약 같은 거에서도 무주택이라고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 핵심을 못 벗어나고 하니까 결국 그 장수가 계속 힘이 더 나는 거잖아요. 문재인 때는 장수가 강남 아파트잖아요. 장수가 더 힘이 팔팔해. 더 힘이 솟아나는 거야. 규제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에 1, 2억 아파트까지 규제를 해버리니까 다주택자라고 다 때려잡으니까 다 몽땅 그래가지고 똘똘한 한 채만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면 핵심을 똘똘한 한 채로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잡으려면 험한 멍청한 생각이 70년대 생각으로 집 많은 사람들 잡아야 돼. 집 많은 사람들, 여러 채 있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야. 미친놈들아. 강남에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70억, 80억 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강남 집값이 잡히겠냐고. 장수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장수를 도와주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무엇이 잘못된지도 몰라. 지금도 문재인 이 아들은. 근데 이제 이 정부는 또 이제 당할까 봐서 여러 가지, 문재인보다는 더 교활하잖아요. 또 이 정부는. 문재인은 좀 북한에서 얘기하지 소대가리 같이 조금 그런 면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대가리라 그래. 그래가지고 교활하잖아요. 뭐 말도 바꾸고 싶으면 금방 바꿔버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니까는
딱 본 거예요. 이게 머리가 영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핵심은 보니까 그게 아니네. 장수가 강남 한 채 똘똘한 강남 1주택자들이네. 일 잘 걸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이 이제 계속 오른 이유가 좌파들이 집값하면 오른다는 속설하고 돈이 풀리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하고 아까 말한 지방에 있는 그 유력자들 있잖아요. 지방 세력 토호들이 다 팔아가지고 강남 집 한 채를 다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 세력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놓이는 사람들이 셌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원천 차단됐죠. 이번에 그걸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대책으로 해가지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정부는 노무현이나 문재인 정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란에도 사회주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집값이 볼풀 오르니까 사회주의 개념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 해서 문재인이 같이 뭐 용산 하나 했다가 성동 하나 추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서울 전체 경기도 쓸만한데 다 토지 허가 거래 이 공산 사회주의 개념이잖아요. 다 해버려. 그럼 뭐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걸. 정부를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 법인데 법치주의 국가라고 말 안 듣면은 새고랑 치워버리고 안 그러면 돈으로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데 누가 그걸 이길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려. 그러면 사회주의 방식이니까 당연히 반발이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한강벨트에 집값이 폭등하니까 잘하네 이래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그럴만도 하네. 한 달 만에 10억씩 올라온다는데 그게 말이 돼? 그럴만도 하네. 다 용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이것은 1라운드고 진짜는 2라운드는 아직 남았다. 근데 지방선거가 내년 봄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2라운드가 시작될 거다. 그럼 2라운드 개념은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풍선 효과 굴 때는 소리가 그건 옛날 얘기하고 순진한 얘기 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나 뭐 이런 데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걸 다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보유세 다주택자들은 이제 너무 털어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나오고 불쌍한 놈들은 뼈가 앙상한 놈들이니까 잘못 집혔네 하고 이제 다주택자는 아니네. 여기 이산이 아닌 거고 이제 이랬잖아요. 문재인이 소대가리는 다 해놓고 다주택자 다 죽여놓고 소구 육박까지 해가지고 다 잡아놓고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이산이 아닌가벼 하고 소대가리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권 뺏겼으니까 이제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뭘로 하냐면 보유세로 다주택자를 잡겠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겠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뉴스 보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 보고 그러면 알겠지만 유럽이나 프랑스 막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보면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 받으면 500만 원 정도를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의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내게 되냐면 보유세가 엄청난 거예요. 집 보유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고급 주택 줘도 살지도 공짜로 줘도 못 산다잖아요. 관리비하고 그 나가는 세금 때문에. 세금하고 또 무슨 보험료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하더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이 보유세가 합리적이 안 돼, 이것이 좀 우리나라 막 아파트로 때려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주택가에서 아파트를 짓기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2층 이상, 3층 이상 어느 주택가 바운드리에서 LA 같은 데서는 그 공동주택을 못 짓겠다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20층, 30층, 막 100층까지 올려버리니까 집값 좀 오른다 하면, 그래도 서울은 뭐 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담이 큰 거예요. 거긴 또 다 월세니까. 집주인들도 세금하고 보유 그걸 감당하려면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집 주인만 이렇게 세금을 낸 게 아니라 그 사는 사람, 세 사는 사람 있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 이 사람들도 뭐 점유세라 그래가지고 또 세금을 낸대요. 점유세. 우리나라 말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 그것까지도 뭐 위헌이라 그래가지고 없어졌죠. 저기 장기수선 충당금. 그게 원래는 간섭적으로 세입자가 다 냈거든요. 관리비에 딸려 나와가지고. 원래 그 돈이, 그게 집주인이 낼 돈이었다면 원래 따로 발급을 했어야죠. 근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그 세입자가 냈던 돈이에요. 근데 누가 뭐 위헌 청구해가지고,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도 이제 집주인이 내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또 그 사람들이 이거 살면서 그걸 다 잃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담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하여튼 뭐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내게 되는데, 유럽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점유세라 그래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루머겠지만, 고액, 강남에서 고액 전세 세입자 있잖아요. 막 3, 40억 이상, 막 10억, 20억, 3, 40억 이상 막 이렇게 세 사는, 나는 그 사람들이 세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집값이 뭐 7, 80억 되면 반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좀 뜯겠다. 돈 뜯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 이제 당연히 뭐 다른 사람도 다 끼고, 지금도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60% 낮춰놨는데, 문재인 때 80%였죠. 그걸 또 90%까지 올려버린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세금이 또 나와요. 종부세도 내야 되고 뭐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빼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100억, 80억, 6, 70억 이렇게 하면은 니네들 돈 그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돈을 뜯어야 한다. 돈 많은 놈들이니까. 여기 서숙알 접살들한테 뜯어봐야 돈이 안 되고, 호박같이 큰 놈들한테 뜯어야 된다. 이제 이 시기예요. 하다못해 그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잖아요. 저신용자한테 금리를 더 낮추고, 고신용자한테 금리를 조금이라도 증가시키면 더 낮아지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일명 뭐 사회주의 개념으로 보면 진짜 그게 정의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공산 사회주의가 되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이 경제 하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정부에서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뭔 문제가 생기냐면, 풍선 효과가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게 돼요. 기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뜯기니까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조금 금리를 높이 주더라도, 이렇게 뭐 1, 2% 더 주더라도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고금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 7% 대출해줬다. 그러면 고금리잖아요. 그래도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한 4%로 낮춰줘요. 그러면서 낮춰준 대신에 은행은 뜯기기 싫으니까
대출을 꺼려가지고 의무량으로 대출을 안 해줘 버려요. 그러면 저신용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사채시장이나 뭐 이런데 안 그러면 돈 빌릴 데가 없게 되면 카드론이나 뭐 이런 거 이리 가게 되잖아요. 더 이제 막 돈 꿔주는데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그 하다못해 이제 고액 전세자들께까지도 하겠다. 근데 그걸 근거를 찾으려면 많다니까요. 유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막 그 월세가 비싸고 뭐 점유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점유세 겸용으로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유럽 그 선진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똘똘한 한 채 그러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그래. 너 사봐라. 똘똘한 한 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사봐라 이거예요. 지금 하는 지금 포지션은 니네들 당신들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똘똘한 한 채 사라. 그러니까 감당을 그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게 특히 이제 저기 고액 그 강남 아파트나 이런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그걸 투기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리도 못 내린다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서민들만 고통받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그 고가 아파트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리가 내려가지고 그나마 좀 이자 부담이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국은행장이 강남 아파트 올라가지고 금리 인하를 못 한다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서민들 집이라도 값이라도 똑같이 올랐으면은 덜 억울하지. 금리가 못 내린 거에 대해서. 근데 강남 때문에 자기들 아파트는 지방 아파트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강남 때문에 이자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자 1% 2%만 높아도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사회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 돈 뜯기식 막말로 강도 돈 빼듯이 하면은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자초를 한 사회 현상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게 딱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주의 개념으로 나라를 완전히 개조해 보고 싶은 그게 평생 소원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게 좋은 판때기를 깔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한 어느 정파나 이런 집단들은 양심적인 집단들이나 이런 집단들은 상식적인 집단들은 최소한 선거 한 표 한 표 선거에 대해서는 신성하게 생각을 하고 진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그게 기본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수단이고 어떻게든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얼버무려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정파들이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못할 게 일반 상식으로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어떤 유튜브 이런 데서 뭐 좌파들이 집권하면 무조건 올랐다 뭐 이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보유세가 그냥 몽창 때려질 거예요. 견디지도 못하게. 누구 말 막 1%씩 막 가격이 집 가격이 1%로 때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금불 떼잖아요. 금불을. 그러면 1%면 얼마예요? 1억이면 100만 원, 10억이면 1000만 원, 20억이면 2천만 원, 30억짜리는 뭐 3천만 원씩 1년에 세금으로 내게 되면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못 사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나 뭐 인기 있는 사람들, 뭐 1년에 몇 억씩 소득 있는 사람들만 살게 되잖아요. 결국 좀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도 만약에 자기가 이사 가기 싫고
거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 집값이, 강남 집값이 안 오르기를 바라야 돼요. 더 막 미친 것 같이 오르면, 그것도 전국적으로 같이 오르면 안 당하는데, 강남만 그렇게 올라버리면, 강남 서울만 이렇게 오르면 그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금 강탈당하는 빌미를 만들 수가 있다. 전국적으로 하면 전 국민이 저항을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근데 그냥 한강벨트랄지 뭐 이런데, 이런 데만 이렇게 계속 오른다.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국민들은 잘한다 잘한다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영끌하고 5일 남았으니까, 토지에 5일 남았으니까 5일 안에 집을 사야 하는 만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세 파악을 잘 해야 된다. 돈이 풀리는 건 맞지만, 돈이 풀리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에 대해서 돈이 풀리면 주식도 올라갈 거고 부동산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오르기는 올랐는데 집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기는 올라도 이제 값어치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돈이 우리나라에 10,000원짜리가 1000장만 돌아다닐 때하고 10,000원짜리가 만장이 돌아다닐 때는 10분의 1이 값어치로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1,000원짜리가. 그러니까 집값이나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고 그냥 제자리, 달러로 계산하면 제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해지 수단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으면 또 전세를 살고 그러면 돈값이 떨어지니까 그런다는 것은 일명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뭐 일반화 시켜가지고 옛날같이 강남 불펜이 뭐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유세를 감당을 해야 되고, 또 보유세 말고도 공시지가 막 이런 걸, 종부세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 보유세죠. 이런 걸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늑대와 같은 무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러면 밥이 되는 거죠. 그 표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는 정반대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하고 똑같은 정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상식선에서 범위 내에 있는 정권들하고 상식을 초월한 정권들하고는 똑같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 뭐예요, 여러분? 당신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다, 세제가 어떻게 될 거라. 그거 상식을 벗어나 버린다니까요. 이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상하고 상상하는 범위를 벗어났는데, 당신들 머릿속에 있는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예상된 그걸만 갖고 상상하는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면 완전 나중에 된통 당한다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벗어난 경우가 많잖아요.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옛날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방지게 뭐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뭐 오른다는 이런 얘기 한달치 뭐, 결론은 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감당 못할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당 못할 세금을 감수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 감수할 자신이 있으면 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고가 아파트면, 외국 같으면 이제
영화배우나 뭐 운동선수나 출세한 운동선수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 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서민들은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거기서 이제 팔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결국 사람들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상속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세가 어마어마시 돼버리니까, 공시지가 오르고 그러면 상속세가 뭐 조정지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더 뭐 가중된다고 하잖아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 급하게 어떻게 팔아가지고 하면 되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알토란 같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돈이 엄청나게 뜯기고 나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됐어요. 왜냐면 중세시대나 이런 고대에는 이제 공동사회였으니까, 같이 나눠 먹는 사회였으니까. 중세 귀족사회에서 이제 두 가지가 세습됐잖아요. 하나는 신분, 귀족 아들은 귀족, 뭐 천민의 아들은 천민, 농노의 아들은 농노. 또 한 가지는 재산이 세습이 됐잖아요. 근데 현대사회 와서는 형식적으로는 신분은 상속이 안 돼요. 근데 뭐 현대자동차 뭐 월간이도 아니고 뭐들이 뭐 자기 자식들 입사 특혜를 줘라 뭐 이래가 해가지고 뭐 요구한 적 있잖아요. 그건 바로 지금 중세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양반이니까 아들도 양반이 이 시기인 거죠. 지금 그건 거의 해결됐고,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이제 재산 세습인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신분 세습도 없어졌으니까 재산 세습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각 나라들이 해온 게, 특히 유럽에서 해온 게 이제 상속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의 왕창 뜯어가 버리잖아요. 세습이 안 되게.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번 돈인데 뭐 이러고 그런 그게 있는데, 자식들 위해서 뭐 장애인이나 이렇게 뭐 혼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애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그게 보호가 될 만큼의 그 재산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 보통 뭐 자식들은 교육까지 시키고 뭐 결혼까지 어떻게 해줬으면, 저는 이제 교육까지만 시키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혼이면 뭐 어떻게든 하면 되니까. 그러면 뭐 꼭 돈을 많이 줘야만 그렇게 된다. 나중에 제사밥이라도 얻어먹는다. 근데 제사밥 얻어먹을지 못 얻어먹을지는 갔다 와본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거고,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1분 1초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다. 지금 살아있는 그것밖에 확인된 게 없고 나머지는 미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그렇게 다 얘기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또 워낙 연약하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있고 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확인된 건 그거라 이거죠. 1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1분 1초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못 느낄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이제 지구에 있는 온갖 원소 화합물들이 뭐 탄소, 단백질 뭐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융합이 돼가지고 몸뚱아리가 만들어졌잖아요. 뭐 그 만들어진 몸에서 정자, 난자가 만들어졌었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살다가 다시 다 분해돼가지고 원자 원소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땅으로 간다는 얘기가 원자 원소로 이제 다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렇게 모래 같은 원소들이 모여 있다가 이제 죽게 되면 흩어진다기 아니라 땅속으로 다 해서 기체로도 날아가고, 뭐 단백질로도 날아가고, 단백질로도 이제 흡수되고, 땅에 뭐 탄소로도 되고, 뭐 태우면 그냥 탄소로 나가고, 남고, 나머지는 기체로 다 날아가잖아요. 그게 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이 우주에 다 이제 분해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살아 있다는 게 순간순간이. 근데 그걸 나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생각하다가도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 동안 자신한테 도움을 예전에 수십 년째라도 줬던 사람들은 좀 가서 여유가 있다면 도움을 주고, 이렇게 뭐 좀 베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신약이 많이 나왔는데 돈이 약값이 비싸가지고 큰 병 걸리면 못 고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돈 다 쓰고 이렇게 해야지. 뭐 자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냥 상속해가지고 미리 상속 다 해주니까 나중에 자기 쓸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소송 건 사람도 많아요. 안 돌봐다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인간은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내 돈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내 돈을 뱉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재산 세습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 살 수 있으면 살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길게 좀 얘기했는데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